ISA 계좌 안에서 만약에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요 15.4% 세금을 떼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원금 이자 합쳐서 다시 재투자하고 이러한 과정을 한 3년 정도만 딱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는 거 하는 걸 줍니다. 이러한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세금도 절세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내일이라도 빨리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해 놓고 그대로만 두면 한 5년 지나면 1억 원짜리 통장이 만들어지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SA 계좌가 초보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절세 수단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되는 걸까요? 자, 보통 이제 예적금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예적금. 자, 근데 예금을 만약에 내가 가입해서 1년 만기가 되게 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다시 원금이랑 합쳐서 또 재투자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드는데 굳이 예금을 할 거면 일반 통장, 일반 은행에서 예금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ISA 계좌 안에서 예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 안에서 예금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떠한 장점이 있냐? 첫 번째로는 과세 이연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요. 과세 이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상품 가입해서 만기되면 15.4% 세금 떼고 이자를 주지만 ISA 계좌 안에서 만약에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요 15.4% 세금을 떼지 않고 세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원금 이자 합쳐서 다시 재투자하고 이러한 과정을 한 3년 정도만 딱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이라는 거 하는 걸 줍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은 뭐냐면 바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고요. 다만 이러한 비과세를 주게 되면 뭐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ISA 계좌는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면 납입 원금만큼은 다 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만 잘 버티면 일단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잘 운용해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 초과하는 이익이 생기게 되면 분리과세 처리가 되는데 세율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15.4%가 아닌 9.9%로 또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은행에서 예적금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ISA 계좌 안에도 예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금 상품을 활용해서 한 3년 이상 뭐 보통 이렇게 장기적으로 목돈 모으려면 대부분 안전적으로 운용을 하시니까 그래서 ISA 계좌 안에서 예금을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운용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 이연, 즉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 계좌를 해지했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세금을 차감하는 그러한 형태를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세금도 절세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예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뭐 사회초년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차라리 목돈이 있다. 그러면 ISA 계좌 안에서 예금 상품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ISA 계좌는 1년 동안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것은 1억 원까지는 최대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이렇게 납입 한도가 결정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올해 만약에 납입하지 않게 되면 2천만 원 한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연도로 또 2월이 돼서 내가 1차 연도에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차 연도에는 4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생기고요. 얘가 5년 동안 가만히 두게 되면 5년 있으면 1억 원짜리 통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냥 1억 원 한꺼번에 넣고 운용해서 해지하더라도 이러한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일단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ISA 계좌는 미리 개설해 주셨다가 그냥 묵혀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목돈이 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목돈을 활용하면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데 혹시 가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내일이라도 빨리 ISA 계좌를 먼저 개설해 놓고 그대로만 두면 한 5년 지나면 1억 원짜리 통장이 만들어지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ISA 계좌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종류가 뭐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일단 신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형이 있고 일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신탁형은 뭐 약간 좀 이름이 뭐 믿고 맡긴다라는 형태예요. 사실 내가 어떠한 종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뭐 운용 지시를 내렸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금 가입하려 이러면 그 안에 있는 돈에 예금을 가입을 시켜주는 형태고 나는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펀드나 ETF를 선택해서 운용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신탁형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은행에서도 ISA 계좌를 판매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ISA 계좌를 판매하고 있는데 자, 은행에서의 신탁 상품과 증권사에서의 신탁 상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예금은 둘 다 가능해요. ISA 계좌 은행에 파는 신탁형도 예금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증권사의 신탁형도 예금이 됩니다. 다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금이 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의 경우는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보수가 빠져나가게 되는 신탁 보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하는 대체적인 이 신탁형 ISA 계좌의 경우는 약간의 좀 운용 보수들이 좀 반대적으로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증권사 상품들도 뭐 신탁형의 경우는 일정 부분 신탁 보수가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다만 신탁형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정기 예금이기 때문에 나는 ISA 계좌를 가입한 목적이 정기 예금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ISA 계좌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ISA 계좌 중개형의 경우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요. 다만 아쉽게도 해외 주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상장된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모두 다 매수 가능하고요. 뭐 ELS, 뭐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는 중개형은 이렇게 운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ISA 계좌 중개형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끝에 보면 일임형이라고 있습니다. 일임은 이제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투자를 좀 위탁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맡기는 것에 대한 운용 보수들은 일정 부분 차감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선택지는 없습니다. ISA 계좌 중개형 어디서 가입하냐? 증권사에서 가입하셔야 되겠고요. 신탁형은 은행이나 그다음에 증권사 모두 다 활용 가능한데 나는 예금과 그리고 일정 부분은 좀 투자 상품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증권사의 신탁형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온리 예금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ISA 계좌를 은행에서 신탁형으로 개설해 주셔도 아마도 투자 목적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만약에 은행에 신탁형을 가입을 했는데 나는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의 중개형을 개설한 다음에 그 신탁형에 가입된 은행 거를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제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회사에서 가입해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 제도를 활용하시게 되면 굳이 예전에 가입된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전 제도를 통해서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도 있으니까요. ISA 계좌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보고 싶으면 중개형을 선택하면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다 이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손실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은. 그럼 일임형을 하면은 손실이 일임은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근데 좀 이렇게 그 금융회사의 이제 운용 인력의 약간 좀 이게 능력을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임형 뭐 수익률을 한번 거의 뭐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일임형을 선택하시는 분들 거의 다 신탁 아니면 중개형을 대부분 선택하고 계시는 상황들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손실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조심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추천하시는 ISA 계좌용 ETF 원픽 있을까요? 일단 한 개만 투자하게 되면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목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투자 방식과 그다음에 적립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은 대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립하는 형태들은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서 모으는 형태의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또 100% 다 위험한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비중
비중은 현금을 조금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뭐 S&P 500, 나스닥100 그리고 한국형 슈드라고 하는 각각의 종목들의 일정 비중을 조금 나눠서요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형태 적립식 투자로서는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좀 유행을 쫓는 투자를 하는 분들이 좀 네. 계세요. 예전에 코로나 때 한창 유행했던 메타버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자, 메타버스가 그때는 사실 이러한 이제 뭐 현재도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비대면은 사라질 것이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대는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러한 온라인 세상을 만든 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된 거였는데 사실 열심히 상승하다가 네. 어느 시점부터는 아주 회복을 못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네. 것들도 항상 불나방처럼 확 오르다가 어느 시점이 또 식게 되면요 또 회복이 또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팔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네. 대부분 못 파세요. 그쵸. 못 푸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주 안전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이러한 국가 지수를 조금 대표하는 이러한 ETF 상품군들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드리고요. 자, 그리고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자산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주식과 채권과 금과 달러를 적절히 섞어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다들 안 하세요. 저도 이제 갖고 있는데 대부분 왜 안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게 재미가 없나 봐요. 연간 한 뭐 9%막 수익 나는 게 재미가 없대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재밌는 건지. 요즘에 네. 코인 그렇죠. 핫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변동성을 네. 키우는 형태의 투자들만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돈을 못 벌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한 켠에는 조금 지루하지만 안정적인 자산 배분의 형태의 장기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조금 공격적인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흔히 말하는 뭐 게임머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주식 계좌도 뭐 여러 개 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투자하고자 하는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게임머니 계좌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하고 공격적으로 해주셔도 좋겠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운용하거나 내가 자산을 좀 증식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자산 배분의 형태로 목돈 운용하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들은 다 특정 섹터에 대한 투자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지수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ETF 상품을 매수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ISA로 1억, 2억 같은 큰 돈을 모으려면 약간 투자 기간과 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자료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경우에는요. 사실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돈? 많은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이제 아웃풋이 나오니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10년 저축하면 사실 10년 안에 사실 납입 원금 기준으로 1억 원이 만들어지는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목표를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50만 원 저축할 수 있다,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 150만 원, 2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 범위는 다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항상 뭘 만들어야 되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3%다, 5%다, 7%다, 9%다. 사실 좀 9%는 좀 높은 편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하면 한 5에서 7% 정도의 사이 구간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 안전자산의 한 50%, 뭐 금리는 한 3% 수준, 위험자산에 만약에 S&P 500 연평균 10%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한 5대5로 섞게 되면 약 한 7%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투자는 처음입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금리형 ETF의 50%, 나머지 50%는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매수하시더라도 장기 투자했을 때 5에서 7%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50만 원으로 자, 연간 5% 지속적으로 운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원이 만들어주는 시점은 12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연 7% 기준으로 하면 11년. 사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네. 자, 금액이 갑자기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 매월 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면서 연간 기대 수익률이 5%의 경우는 3.8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확 줄어들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연간 7%를 운용했을 경우에도 3.68년 정도. 자,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빨리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년만 더 있으면 왠지 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네. 예상을 했는데 하필 다음 해에 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금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주실 필요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난 당장 써야 될 돈들은요, 주식시장에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보통 3년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자금들은 그냥 안전하게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괜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시장을 만날지는 사실 예측을 하는 거는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쓸 돈들은 안전하게 운용하시고요. 반드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길게 운용할 수 있는 뭐 연금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증식을 위한 상품군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매월 목표할 수 있는 저축 금액과 일정 부분의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만약 20대하고 40대가 있으면 20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40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20대의 경우는요, 실제로 만나보게 되면요, 네.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투자를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의 몸값을 키우는데 개인에게 투자하는 게 사실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는 50만 원 저축하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200만 원 저축하는 게 여유로운 분들도 있을 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과 200만 원은 4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복리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늘어나는 속도는 그 4배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축 여력이 얼마 없는 뭐 이런 사회초년생 당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축 금액을 많이 무리해서 늘린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자산을 늘리는 데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투자 금액을 늘리는 형태보다는 나의 몸값을 키우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저축 여력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사실 뭐 사회초년생 20대 30대의 경우는 어느 정도 목돈이 만들어지면 소비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자금들을 공격적으로 운용했을 때의 장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주식시장이 좋은 거. 자, 근데 반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시장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엄청난 충격에 또 휩싸일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써야 될 자금들은요, 반드시 그냥 안전하게 대부분 이게 뭐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네. 반드시 들어갈 돈들이잖아요. 걔를 막 주식시장의 불나방처럼 태워다가 이익이 나면 좋겠으나 손실이 났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뒷수습이 불가능한 형태의 투자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행여나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이 나서 그러한 뭐 이렇게 돈의 맛을 좀 본 분들은요, 네. 반드시 한 번은 대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어요. 내가 A 종목을 선택해서 이익이 나서 팔고 B 종목을 선택해서 이익이 나서 팔고 C 종목을 선택해서 이익이 나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약간의 이렇게 자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투자에 난 처음 해봤지만 왠지 이렇게 적성도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한번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반드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좀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축 금액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뭐 지출줄이라는 소리는 사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득을 늘렸을 때 지출도 늘릴 수 있고 저축 금액도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원을 늘리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또 정부에서 ISA 세제 혜택 관련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IS 투자에는 어떠한 또 돌풍을 갖고 올까요? 자, 2024년도부터 자꾸 이제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아무튼 뭐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ISA 계좌에 대한 개정안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최근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이제 국내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만들어내겠다. 다만 이름 자체가 국내 투자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계좌는 세제 혜택은 줄 거지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어디로 제한시켜 놓냐면 국내 주식에 제한시켜 놓은 형태. 따라서 현재 세제 혜택보다 납입 금액도 더 키워주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높여주고 사실상 ISA 계좌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안 됩니다. 3년 동안은. 근데 이제 국내 투자용 ISA 계좌가 개설되면 이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분리과세 처리해준다라고 해서 세금에 노출 안 시켜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국내 투자용 ISA 계좌가 신설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대부분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짐을 싸서 이제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실상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투자 흐름, 국내 주식의 좀 활성화를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이렇게 회복에 대한 좀 기미가 좀 보여야지 떠나간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한다라고 해서 국내 주식이 상승했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을 투자했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외국 자본들이 조금 들어왔었을 때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너무 좋기는 한데 다만 조금 이렇게 바라는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은 조금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거는 좀 이렇게 어떨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ISA 투자 초보자들이 이제 처음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요, 3년이라고 하는 일단 의무 가입 기간 허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 무의미할 수는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래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3년은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자금을 그냥 운용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ISA 계좌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산을 증식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ISA 계좌에 선택하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단기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ISA 계좌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ETF 투자할 때 ISA랑 연금 계좌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렇게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자, 일단 ETF를 투자했었을 경우에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ISA 계좌에서 ETF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개형 ISA 계좌를 선택해야 되고요. 자, 연금저축도 은행에서 판매됐던 보험회사에서 판매됐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선택해야지 ETF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ETF 운용과 관련돼서는 ISA 계좌 중개형이나 연금저축 펀드나 별다른 차이점들은 없지만, 이 계좌 자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세제 혜택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조금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ISA 계좌 중개형에는 납입하는 과정 중에는 아무런 세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운용 과정에서는 동일합니다.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 이연은 세금을 언제 뗀다? 지금 안 떼고 나중에 인출한 때 떼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과세 이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것도 ISA 계좌나 연금저축은 모두 다 동일하다. 다만 인출했었을 때 발생되는 세금에 대한 차이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경우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세금 떼고 분리과세 처리되는 게 주된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는 일단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금액과 받지 않는 금액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워질까봐 조금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납입하는 과정에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았다. 걔는 돈을 뺄 때도 세금이 없습니다. 걔는 그냥 비과세. 다만 납입 원금에 대한 비과세고요. 자, 그리고 발생되는 이익이나 혹은 납입하는 과정 중에 내가 세제 혜택을 조금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저축에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낮아집니다. 5.5에서 나이에 따라서는 3.3%로 상당 부분 좀 낮아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연간 1,500만 원 이런 기준들이 좀 복잡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복잡하답니다. 네.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잘 활용을 좀 못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초과 인출하면 뭐 분리과세되거나 혹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종합과세되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가지 명확한 건 인출할 때 그래도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러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ISA 계좌와 연금 계좌는 어떻게 보면 자꾸 붙어 다니는 이유가 네. 하나 있는데요. 바로 ISA 계좌에 3년 있다가 해지를 한 만기 자금을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연금저축으로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 동안 6천만 원 납입해서 내가 해지를 했다. 그러면 그 6천만 원을 어디로 옮길 수 있냐면 연금저축으로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야 그러면 돈 있으면 그냥 연금저축에다가 목돈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연금저축에 연간 납입한 돈은 1,800만 원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이 밖에 아무리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연금저축에는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네. 자, 그리고 ISA 계좌는 올해 안 낸 돈을 다음 연도에 2월에서 납입할 수 있게 해주지만 네. 연금저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해 못 내면 다음 연도에 그냥 또 납입 한도인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금에 대한 노후 준비가 좀 잘 안 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와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노후 자산을 최대한 빨리 늘릴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세제 혜택에는 좀 다른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들 주세요. ISA 계좌를 먼저 해야 될까요? 네. ETF를 그 연금저축을 먼저 해야 네. 될까요?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 만약에 나는 뭐 좀 목돈을 좀 활용해서 인출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내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뭐 세금 신고를 할 때 환급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을 내고 계신가요? 환급을 받고 그 있습니다. 환급 받으면 보통 연금저축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소득세율이 좀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별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그냥 연금저축을 선택해서 장기간 운용하는 게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